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는 동안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흔들렸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하회한 후 좀처럼 회복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래가 매도한다,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빠지는 것 같아서 불안을 좀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위험 자산이지만 주식으로는 자금이 몰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언디파인드랩스 조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뭐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하고 혼자서만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호재도 악재고 악재도 악재입니다. 다 악재예요? 네. 호재도 악재고 악재도 네, 악재고. 전부 다 그냥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좀 센티먼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ETF에서 순 유출이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 이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억 달러 이상 지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출이 도대체 그러면 왜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ETF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포지션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CME 시장에서 즉 선물 시장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갭을 먹는 현물과 선물 갭을 먹는 그런 어떤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포지션 자체를 축소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하나의 또 악재가 지난 이제 41일 동안 이제 1조 1천억 달러가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자금이 이제 증발된 게 매일로 치면 270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자금이죠. 근데 이런 자금들이 왜 계속적으로 증발이 되냐? 그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굉장히 높은 어떤 레버리지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배, 10배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50배, 100배 이런 어떤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큰 포지션을 잡고 청산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물 투자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이제 트레이더들이 자꾸 시장에 많아지다 보니까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변동성이 위로도 커지면 좋겠지만 아래로 훨씬 더 많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격 좀 내려가고 또 ETF 순유출과 그다음에 재무전략 기업에서 이제 현물 포지션을 현물 자산을 이제 시장에 매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악재가 겹겹이 쌓이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시스 트레이딩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특히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레버리지를 크게 했고 레버리지를 크게 한 데들이 베이시스 트레이딩 뭐 선물이랑 뭐 이것저것 섞어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길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청산당하면서 하락을 하고 청산당하면서 하락당했더니 CME가 또 해지했던 데서 또 하락하니까 청산되고 그러면 와중에서 청산되면서 또 저평가가 되니까 이쪽 거 매수하고 ETF는 팔고 이래서 그냥 현물을 계속 팔았다. 네, 정확하십니다. 이게 지금 전체 그림인 거네요. 네, 악순환의 연속인 거고요. 근데 제도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어떤 제도적 환경이 없었었거든요, 이 블록체인 시장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크립토 시장만의 좀 어떤 고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자들 성향과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더들의 어떤 청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올릴 때도 그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맞습니다. 이제 올라갔던 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뭐 다시 내놓고 시장에다 도로 내놓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그러면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전한 조정인데 건전한 조정치고는 너무 조정이 크게 되고 있죠.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AI 주식들이나 기타 주식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코인은 반등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자꾸 있습니다. 하이가 싫은 거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오히려 근데 없는 사람이라면은 뭐 지금 비트코인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들어가기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간간히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근데 이게 좀 결론적인 또 얘기일 수 있잖아요. 나중에 또 한 달 후에는 너무 좋아져서 그때 살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게 잘못되면 더 큰 하락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마다 좀 조금씩 모아
전과 같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탈이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매수세에 기대어서 큰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탈된다는 것 자체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것들도 다 악재로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도 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완전 반대로 전망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좀 하락폭이 심했습니다. 35%가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재무전력 기업 중에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계속적인 어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뿐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피터 틸이 굉장히 비트마인에 대한 지분을 이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이제 피터 틸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시장에서 꽤나 유명하신 분이고 어떻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분이거든요. 근데 팔랑티어 공동 네, 맞습니다. 창업자죠. 근데 이제 그분께서 비트마인을 이제 매수했다고 해서 또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했던 건데 그분의 어떤 지분이 축소되면서 이제는 끝난 건가라고 하는 또 부정적인 또 이런 기사들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자체도 비트코인처럼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가상 거래소인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가상자산 판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네. 가상자산 판매 플랫폼에서 또 뭘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사실 이런 ICO라는 걸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IPO처럼 결국 코인을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처음 판매됐을 때 뭐 20센트, 30센트에 판매가 됐거든요. 그럼 지금 치면은 지금 3,000불 정도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 거래소들이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토큰을 판매하고 그것을 긴 기간 갖고 있어서 성공을 하면 큰 수익을 얻는 하나의 이제 장치인데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ICO 플랫폼을 인수를 했고 첫 번째 이제 어떤 그 프로젝트로서 모나드라고 하는 레이어 1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모나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킬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더리움의 조금 불편한 점, 비싸고 느린 것을 보완한 하나의 체인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판매함으로써 코인베이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보통 ICO를 할 때 결국 그 국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주관사가 큰 비용을 가져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코인 거래소들이 이제 큰 비용을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적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아무래도 모나드 같은 경우 잘 된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ICO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제 런칭한 레이어 2인 베이스라고 하는 레이어 2에서도 토큰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또 ICO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거래소의 수익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ICO를 한다는 게 결국은 그 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그걸로 백서를 만들고 또 그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살 사람들을 IPO 하듯이 주식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를 플랫폼화 시켰다는 건가요? 원래 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네, 원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 규제에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용을 해주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어떤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랑 또 지금 XRP 현물 ETF도 지난주에 결국에 상장해서 뭐 성과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아예 그냥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같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리플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의 코인이죠. 최근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한 500억 원 정도가 좀 순유입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얻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관심 자체가 지금 블록체인보다는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큰 상승은 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알트코인 관련된 ETF가 출시된다는 거는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좀 현상이라 좀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뭐 라이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좀 이 블록체인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면은 또 큰 어떤
상승을 좀 동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일 핫했던 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더리움도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올렸었고 지금 네. 빠졌지만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솔라나도 또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데 뭔가 체인을 제공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기존부터 솔라나 같은 경우는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런 결제 시스템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솔라나 기술을 활용해서 좀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접목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고 좀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네오뱅크다라고 하면서 뭐 기존의 어떤 은행들이 하던 어떤 업들을 전부 다 블록체인 시장으로 가져오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 후부터 좀 가속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갖고 있는 강점을 여러 가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솔라나가 저기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면 이더리움한테는 나쁜 건가요? 뭐 이더리움하고 막 경쟁을 한다고 하면 나쁘긴 하죠. 아무래도 이더리움 위에서 결제 시스템을 쓰려고 하면은 아직도 좀 비싼 편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당 한 500원 이상은 지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원에서 20원이면은 이런 거래가 완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빅테크들은 대부분 이제 솔라나 기술을 적용해서 좀 페이먼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싸고 빠르니까요. 근데 원래 그런 거 하는 거가 리플이 하겠다 그랬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이제 코인을 갖고서 네. 그것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은 이제 자체적인 어떤 기술 어떤 향상을 못 해가지고 최근에는 신규 스타트업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코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스타트업들을 인수해가지고 이걸 완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솔라나는 자체 기술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 리플은 자체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리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뭐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요. 리플 자체는 이제 스위프트망을 뭐 대체하겠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다른 체인들이 많이들 그런 것들을 좀 따라잡고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오히려 이런 어떤 페이먼트와 함께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가치 저장에 대한 어떤 속성 때문인데, 근데 이제는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으로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이젠 모든 어떤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고 투명하다 보니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는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사람들은 굉장히 포커싱하고 있고 또 이거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인 어떤 리플 체인이 이런 것들에 좀 도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